이슈앤 상식 2019년 기해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기획은 바로 2019년에 바뀌는 법령과 제도들입니다. 사실 기해년이라고 하니까 약간의 오판이 있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기해년은 음력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양력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섞여 있죠. 어찌됐든 황금 대지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관련된 사건들도 꽤 많기는 했었죠. 그 덕분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소주 한 잔 정도가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는데, 소주 한 잔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정도가 나와요. 면허 정지돼 버립니다. 3잔 이상이라고 하는 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을 얘기하죠. 면허 취소돼 버립니다. 여러 번 하다 걸리면은 최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음주운전은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죠. 제가 볼 때 음주운전하는 것은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가까운 거리인데 뭐 어때. 제가 알던 사람들 중에 음주운전했던 사람도 습관적이에요. 술 먹으면은 운전하려고 해서 뜯어 말리고 뭘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듣더라고요. 이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따라가야겠죠. 또 교통제도들도 바뀝니다. 이제는 과속도 조심해야죠. 도심 차량 속도 제한 60에서 50으로, 그리고 아예 10에서 20km인 도로까지 등장한다고 하니까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거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많죠. 횡단보도 앞이나 교차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안 하고 그냥 몰래 쇽 뛰어들어가는 그런 경우 많죠. 일시 정지가 강화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면허 취득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면허 따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쉽기 때문이죠. 난이도가 상향 조정된다고 하니까 뭐 빨리 따실 수 있으면 따셔도 되겠는데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합의를 보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맹점이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폐지할 될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교통사고 조심해야겠죠. 무엇보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바로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죽은 군인이었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주 한 잔이라 하더라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맞겠죠.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입니다. 여성과 관련해서 사실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사랑하기 때문이란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 전반에 대해서 규정을 강화해 버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됐는데 문제가 좀 있기는 하죠. 피해자의 범위를 태어날 때부터 여성으로 한정 짓다 보니까 성전환을 한 사람이라 이런 경우에는 여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모든 남성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리고 여성 가족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생활 밀착 법안들입니다. 자, 공동주택의 규모가 큰 경우에 그전까지는 의무는 아니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선언적인 거였지 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의무화시켰죠.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문제 때문에 나온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등록번호가 여권에 있다 보니까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해요? 어차피 외국에서 사용하는 게 여권인데 뭐 국내에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는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혼부부 이들을 결혼을 장려하려면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젠 결혼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겠네요. 혁신성장 법안들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전기차를 사려고 했는데 충전할 데가 별로 없어요. 수소자동차는 더하죠. 우리나라에 충전소가 몇 군데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충전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임대료를 절반까지 인상을 시킨다고 하니까 요 부분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50%까지 인상이 아니라 인하한다는 얘기겠죠.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게 이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금융 쪽에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좀 시간을 준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다 안 돼서 게임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해외 파병해 있는 부대들입니다.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 부대도 있고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 잡으려고 아덴만 일대의 해역에 파병된 청해 부대도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 이들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고 하네요.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없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철군할지 모르니까 기간을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내년에 필요하다면 연장하겠죠. 자, 내용 이어서 고교 상피제 도입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일단 학비에 대한 얘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학비가 모두 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는 지불을 하는 경우도 내야 되는 경우 있었는데 뭐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과서비나 학교 운영 지원비까지 다 공짜래요. 그리고 첫 해 고3부터 해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등 교육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이젠 고등학교까지 완전 확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이 사립유치원에 애를 보내더라도 학비 지원이 더 추가되게 됐네요. 또 취업 제한이 확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역사적으로도 부모가 고향에 가까운데 관리를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비리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교사로 있는데 자녀가 여기 배정되면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물론 문제 안 일으키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고교 상피제가 도입되네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기존에 반영 안 했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현행 제도는 생계비 기준이에요. 근데 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최저임금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니까 향후에는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로장려금이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차상위 계층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려고 했는데 문제가 신청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던 게 문제죠. 사실상 뭐 고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겁니다. 연령 제한 자체는 폐지돼 버렸고요. 소득 제한도 꽤 완화됐습니다. 지급액은 증가했고 기타 여러 가지로 기준 완화하고 혜택을 더 많이 줘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많이 지원하고 금액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근에 대폭적으로 증가했거든요. 2015년 이후에. 그전에는 이게 뭔 혜택이 있겠어, 별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로장려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용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번 수입인데 텍스 크레딧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자,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그러면 많이 못 버는 사람은 어때요? 세금을 안 내도 되거나 또는 세금을 내는 대신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으로 지원하되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면 낼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2009년에 도입되면서 2019년 올해 대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겠죠. 왜 그러냐면 현행 제도를 보면 일반 국민,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국민이 있고 빈곤층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이중 사회안전망에서 사회보험에, 빈곤층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데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빈곤층보다가는 좀 나은데 일반 국민에 비해선 소득이 조금 낮은 사람들,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제도로 도입이 됐고 이걸 더 강화해서 삼중으로 사회안전망을 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죠. 자, 자격기준 신청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입이 많을 수도 있지만 원래 재산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면서 총소득 가구, 재산 요건 이 세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중에 총소득 요건에 대한 거 좀 보도록 합시다. 혼자는 1,300, 맞벌이 가구는 2,500 미만.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현행 제도를 가지고는 글쎄요, 1,300만 원 미만이면은 거의 뭐 알바 아니면 혜택 못 받는다고 보셔야겠죠. 헛벌이나 맞벌이 모두 자녀 장려금의 경우는 4천만 원 미만이 적용이 됩니다. 2018년 기준이 이래요. 가구 조건도 그렇죠. 자녀가 굉장히 많거나 부양을 할 부모들이 있거나 해야 가능한데 조건도 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 적용을 하려니까 사실상 빈곤층이나 다름없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도입이 바뀌게 된 거죠. 재산 요건도 그래요. 사실 이건 뭐 재산이라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 대상자는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있고 일반 신청으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심해야죠. 허위 신청하다 걸리면 가산세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장려금 지급이 2년간 제한됩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렸냐?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이 되니까 혼자 사는 젊은 노동자들도 포함이 되죠.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됐어요. 이 정도 되더라도 사실은 소득이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재산 요건의 경우에도 가구당 2형 미만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대 지급액은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이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근로의욕을 갖게 돼야 이 사회는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9년 세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세금 제도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자인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하게 합니다. 웬만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수입을 내면 세금을 내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됩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게 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들, 집이 작으면은 임대보증금 과세를 제외시켰는데 이걸 폐지시켜 버렸어요.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해 버렸고 허위 신고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들도 도입되고 위반할 때 과태료 꽤 세졌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주택 가입 연령이 상향 조정됐죠. 요즘 그렇잖아요. 취업하기가 쉽나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30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30 넘어가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상환 능력 중심으로 이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바꿨었죠. 근데 그게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된 거였다 보니까 이 DTI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이걸로 안 돼서 이 모든 대출을 다 묶어버린 DSR이 도입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차츰 일부 결국에는 모든 대출로 확대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 감면해 준다고 하네요. 혜택을 꽤 많이 줘요. 물론 일정 소득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청약이라는 게 로또가 되는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더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원래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였는데 이게 좀 왜곡되고 있었죠. 그래서 아파트 투유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착오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서류 검토 기간도 줄어들 거라고 하니까 진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약제도 바뀐 부분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주택 로또라는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 입주권 소유하면 무주택자에서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집은 없지만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혜택을 꽤 많이 줬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이 꽤 많았었죠.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그 일대에 월세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법률로는 아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이때 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게 혜택은 많이 안 주는데 제한은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금융세금입니다. ISA,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ISA 계좌에 경력 단절자나 육아 휴직자들도 포함되죠. 그리고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라고 하죠. 이 대상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사실 소상공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근로자 세금입니다. 조금 빡빡해진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2019년까지는 혜택을 받도록 하시고요. 육아 제도들도 많이 달라졌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한액도 꽤 되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꽤 그래야겠죠. 어쩔 수 없는 게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보면 이 나라는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는 나라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가 확대돼서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가능해졌죠. 청구 시기 조건도 완화된다고 하네요.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게 조선시대 노비가 애를 낳아도 남편에게 3일간의 그때 3일인가 5일인가 휴가를 줬거든요. 뭐 그때 비하면 조선시대 노비하고 별 차이도 없네. 전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대가족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옆에서 돌봐줄 사람들이 잘 없다 보니까 뭐 출산을 하는데 그 있죠. 뭐 출산원이나 이런 데 가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거긴 비싸거든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런 혜택 받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애를 낳았을 때 남편이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좋죠.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도 상한액이 인상된다고 하네요. 그래야 더 애를 많이 키우지 않을까요? 국민 행복카드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되고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도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기간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은 문제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달라지는 채용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꽤 많이 인상됐습니다. 시간당 8,350원이죠. 공무원을 많이 증원시킨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2019년 올해도 경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기업들이 대폭적으로 채용을 확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남은 게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 쪽이겠죠. 이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네요.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됐지만 계도 기간이 아직 있었죠. 연장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2019년 7월부터는 단계별로 확대 적용이 되니까 빨리 도입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경우들도 좀 많긴 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맞춰야겠죠. 워라밸을 찾기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부의 6대 중점 과제들, 이런 과제들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혜택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망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취약계층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청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꼭 일자리 찾아서 대도시로 안 가더라도 지역에서 찾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조업은 구조조정 대응이나 지원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제조업 중에는 좀비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수익이 나더라도 은행 이자 갚는 것도 보건 기업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망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최저임금 현장 안착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죠. 차별 없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촉발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직장 내 왕따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가속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공기관들이 이 비정규직을 왜 뽑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직을 위해서 뽑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정규직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산업 분야를 줄이려고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게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이게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대 갈등이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젊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젊은 사람들이 사회 복지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미래는 혜택받을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우린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빈부격차가 맞물리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소득이 별로 없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사실간 빈부 갈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각종 기구들,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 서비스 혁신, 고용 안정망 강화입니다. 언제 일자리를 잃어버릴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이해가 되는 게, 사기업 다니면서 이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면 사기업에서 일하더라도 큰 걱정은 안 되겠죠.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예술인들,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고용안전망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산업 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혁신입니다. 사실 직무중심 채용이라고 하면서 교육이 직무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받은 거하고 실제 일하는 거하고 괴리가 좀 커요. 이걸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개선한다고 하는 거 조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NCS는 시험 제도로서 존재하는 거지 사실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보완한다니까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2019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게 긴밀하게 대응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특강을 마치겠습니다.